자동차로 떠나는 여행은 자유와 모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순식간에 암몸으로 바뀔 수 있죠. 2024년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약 6.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일본이나 영국, 심지어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습니다. 왜 어떤 도로들은 유독 치명적일까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50곳을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도로마다 그곳에서 일어난 실제 사고 사례와 함께요. 50번 강변북로 동쪽 구간입니다. 2023년 8월 어느 화요일 오후 3시 성수대교 부근에서 남쪽으로 향하던 교통이 갑자기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25톤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연료 탱크가 파열되었거든요. 8,000리터의 경유가 3개 차선 전체에 쏟아졌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미끄러운 스케이트장으로 변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제동을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씩 차례로 미끄러지며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몇 분 만에 고속도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움직임 하나 없이 수천 명의 운전자가 갇혔죠. 소방대가 도착해 연료를 제거하는 데만 5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은 에어컨도 끌 수 없었습니다. 연료 증기 때문에 엔진을 끄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한여름 더위 속에서 말이죠. 광나루에서 행주대교까지 40km를 이어지는 강변북로는 서울의 주요 동맥 중 하나입니다. 하루 평균 25만 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가는데 이건 분당 710승대, 초당 거의 3대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워낙 교통량이 많아서 사소한 사고도 지역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2022년에만 이 도로에서 1,2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15건이 사망사고였습니다. 정체는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 기본 설정이에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속 7km 이하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고는 정체 구간보다 정체가 풀린 직후 구간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운전자들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안전거리 확보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혼잡이 위험을 극대화한다면 다음 도로는 정반대의 극단도 똑같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49번 국도 44호선 강원도 미시령 구간입니다. 이 도로가 위험한 이유는 차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외로워서 위험한 거예요. 인제에서 속초까지 구불구불 이어지는 이 58km 구간은 설악산의 심장부를 관통합니다. 겨울이면 인적이 드문 설국으로 변하죠. 해발 반 106m의 미시령 고개는 11월부터 3월까지 눈과 얼음에 갇힙니다. 여기서 차가 고장나면 추위가 구조대보다 먼저 당신을 찾아올 수 있어요.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는 구간이 많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20k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2019년 1월 어느 목요일 밤 11시 한 화물차가 미시령 정상에서 5km 북쪽 지점에서 도로를 벗어나 전복되었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18도였고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운전사는 즉시 필륜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미시령 어디쯤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눈보라 때문에 시속 30km 이상 낼 수 없었고 정확한 사고 지점을 찾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운전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전복된 트럭에서 2,000리터의 경유가 새어나와 눈밭을 오염시켰고 운전사는 차 안에 갇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를 차에서 꺼내는 데만 40분이 걸렸거든요. 금속이 추위에 얼어붙어 절단 장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죠. 2020년 겨울에는 한 달 동안 이 구간에서 2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4건이 사망사고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도로가 용서가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순간의 방심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황량함만이 고속도로가 당신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이 조용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오죠. 48번 국도 35호선 전북 충남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거의 300km를 달리는 동안 긴 구간이 직선과 끝없는 들판으로 흐릿해집니다. 양쪽으로 논과 밭만 끝없이 이어지고 지평선까지 막힌 곳 없이 시원하게 뻗어 있죠. 운전자들은 이런 도로에서 경계심을 잃습니다. 뭐가 위험해? 앞이 다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하이웨이 최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인 풍경이 뇌를 마비시켜 반쯤 잠든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2024년 5월 어느 일요일 오후 2시 한 소나타가 남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쪽 차선에 있었어요. 운전자는 70대 노인이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는 서서히 중앙선을 넘었고 운전자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죠. 마주오던 투싼 운전자는 소나타를 봤지만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두 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상대 속도는 170km였습니다. 물리학은 가혹합니다. 그 속도에서 충돌하면 차체는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들죠. 소나타 운전자는 에어백이 터지고 스티어링 휠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것만으로도 죽기에 충분했습니다.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며 폐를 찔렀고 심장이 멎었어요. 투산에 타고 있던 3명 중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뒷좌석의 두 승객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앞좌석으로 튕겨나가 척추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소나타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차 안에서 운전자를 꺼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충돌 즉시 사망했으니까요. 이 한 건의 사고로 한 명이 죽고 3명이 평생 후유증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35호선이 당신을 몽롱하게 만든다면 다음 고속도로는 거기 있을 리 없는 날씨로 당신을 갑자기 깨웁니다. 47번 영동고속도로 횡계진부 구간입니다. 강릉 서점 약 60km 구간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1975년에 개통되었는데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도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스팔트는 곳곳이 갈라져 있고 일부 구간은 푸트월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녹슬었고 일부는 이미 충돌로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죠. 적은 예산은 느린 보수를 의미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매일 이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이에요. 강원도는 인구가 적고 세수가 부족해서 도로 보수에 배정되는 예산도 제한적입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인구 밀집 지역이죠. 2024년 1월 10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출근길 차량들이 이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눈이 내렸고 도로는 얇은 얼음막으로 덮여 있었어요. 제설 작업은 새벽 5시에 이루어졌지만 벨렉 아이스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벨렉 아이스는 투명해서 보이지 않아요. 아스팔트처럼 보이다가 차가 지나가는 순간 스케이트장으로 변하죠. 한 SUV가 커브를 돌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가 빨레이크를 밟았지만 이건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얼음 위에서 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SUV는 360도 돌며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마주 오던 화물차가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SUV는 다시 튕겨나가 원래 차선의 중앙 분리대에 부딪혔고 이게 횡계 근처에서 연쇄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제동했지만 벤렉 아이스 위에서는 소용없었어요. 한 대씩 또 한 대씩 미끄러지며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트럭, 버스, 오토바이까지 차종을 가리지 않았죠. 10분 만에 최소 30대의 차량이 서로 엉켜붙었습니다. 금속이 1시간 거리의 원주병원까지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도로는 8시간 동안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잔해를 치우고 얼음을 녹이는데 그만큼 걸렸거든요. 수백 명의 운전자가 추위 속에서 차 안에 갇혀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눈 덮인 산길의 도박이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도로는 더욱 불안한 무언가를 추가합니다. 바로 땅 자체예요. 46번 지방도 990 포항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 40km 정도니까요. 하지만 양산 단층대와 불편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한반도에는 크게 세 개의 주요 단층대가 있는데 양산 단층대는 그중 가장 활발한 곳이에요. 지진학자들은 이 단층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이 모두 이 단층대와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도로는 좁은 차선, 불규칙한 개선, 위험한 교차로로 시달립니다. 일부 구간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그대로인데 당시 설계 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차선 폭이 좁고 커브 환경이 급하며 시야가 제한된 구간이 많습니다. 여기서 작은 실수는 빠르게 확대되죠. 2018년 9월 어느 토요일 오후 4시 한 가족이 주말 여행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픽업 트럭에는 어머니와 두 자녀가 타고 있었어요.
커브를 돌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대형 트럭과 마주쳤는데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약간 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지만 과하게 꺾었어요. 픽업 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경사면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였습니다. 정식 면허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고 그저 농촌 지역에서 몇 년간 무면허로 운전해온 거였죠. 그래서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트럭은 경사를 따라 굴러 내려가다가 5미터 아래 관계용 수로에 떨어졌습니다. 차체가 물속에 거꾸로 박혔어요. 내부는 순식간에 물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수압 때문에 불가능했죠. 창문을 깨려고 했지만 트럭이 뒤집혀 있어서 해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물이 허리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10살 딸아이가 먼저 의식을 잃었고 이어서 7살 아들도 물속에 잠겼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도 물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물이 차 안을 완전히 채우면서 내외부 압력이 같아졌고 그때 문을 밀어서 열 수 있었거든요. 그는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왔지만 가족을 구하러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이 너무 탁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차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도로로 기어 올라가 지나가는 차를 세웠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1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가족 3명은 차 안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나중에 이 사고가 예방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 커브에 적절한 가드레일이 있었다면, 만약 도로가 좀 더 넓었다면, 만약 운전자가 정식 교육을 받았다면 3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만약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살아남았지만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수로에 떨어지면서 척추가 부러졌거든요. 그는 지금도 휠체어에 앉아 그날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절벽이나 얼음이 없어도 도로를 치명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치만으로도 충분하죠. 45번 경인고속도로 전체 구간입니다. 1983년 10월 어느 화요일 밤 11시 8,600리터의 휘발유를 실은 유조차가 부천 부근에서 고속도로 밤호벽에 충돌해 전복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충돌과 동시에 유조차가 옆으로 넘어갔고 콩크가 파열되면서 기름이 고속도로 세차선 전체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튀었어요. 정확히 어디서 불꽃이 발생했는지는 모릅니다. 유조차의 금속 부분이 아스팔트와 마찰했을 수도 있고 전기 시스템에서 스파크가 튀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휘발유가 순식간에 점화되어 거대한 화염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3초 만에 유조차 전체가 불타올랐고 열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뒤따르던 세대의 승용차가 불길을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대는 기름 웅덩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즉시 불에 휩싸였고 다른 두 대는 급제동했지만 뒤에서 오던 차들이 들이받으면서 불길 속으로 밀려났어요. 차 안의 사람들은 문을 열고 탈출하려 했지만 불은 너무 빠르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2명이 차 안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을 만큼 빠른 죽음이었어요. 소방서는 10분 만에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불길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도로 아래로 스며든 휘발유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1시간 후 화재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잔해를 치우던 중 아스팔트 틈새에 남아있던 휘발유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길이 다시 치솟았고 현장에 있던 소방관 2명과 취재하던 기자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지만 2도 화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했죠. 이게 경운고속도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1968년에 개통되었어요. 서울과 인천을 잇는 29km 구간인데 하루 평균 16만 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갑니다. 이건 분당 11리대, 초당 거의 2대를 의미해요. 지역 주민들은 이 도로를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매년 400에서 500건의 사고가 여기서 발생하죠. 하루 평균 1건 이상입니다. 이 도로에서 불우는 일상입니다. 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저 통계적 확률일 뿐이죠. 그리고 그게 잔인하게 들린다면 다음 도로는 길이나 교통량 없이도 시신을 쌓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44번 올림픽대로 광나루 천호 구간입니다. 고작 5km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지역 뉴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또 올림픽대로에서 사고라는 헤드라인은 이미 뉴스 가치를 잃었어요. 너무 흔하니까요.
2021년 3월 어느 금요일 밤 10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강남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집이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는 벤츠 E클래스였고 그는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했죠. 올림픽대로에 진입한 그는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표지판을 잘못 읽었어요. 북쪽 진입로로 들어갔는데 남쪽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밤이라 차가 많지 않았고 반대편 차선에 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2.5km를 달렸을 때 마주오는 헤드라이트를 봤습니다. 왜 저 차가 내 차선에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역주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 차량은 그랜저였고 퇴근길에 집으로 가던 40대 가장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역주행 차량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반응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속 100km로 달리던 두 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상대 속도 200km의 충격이었죠. 물리학은 잔인합니다. 벤츠의 앞부분은 1m 이상 찌그러들었고 그랜저는 거의 반으로 접혔어요. 벤츠 운전자는 에어백이 터졌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소용없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고 갈비뼈가 심장과 폐를 찔렀어요. 그는 즉사했습니다. 그랜저 운전자도 즉사했습니다. 차체가 절반으로 접히면서 그의 하체가 완전히 으스러졌거든요. 급제동했고 그 뒤에 두 차량이 연쇄 추돌한 겁니다. 5명이 부상당했죠. 고속도로는 5시간 동안 폐쇄되었습니다. 잔해를 치우고 사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도로에 흩어진 파편들을 제거하는 데 그만큼 걸렸어요. 그리고 이 구간이 폭력적인 지름길처럼 느껴진다면 다음 고속도로는 그 에너지를 도 전체로 뻗습니다. 43번 국도 6호선 강원도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특이한 일을 합니다. 인천에서 강릉까지 연결하는데 강원도의 180km 구간이 특히 치명적이에요. 왜일까요? 좁은 차선, 급커브, 가드레일 없는 구간들 때문입니다. 이 도로는 1970년대에 건설되었는데 당시 설계 기준으로는 하루 5,000대 정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 2만 대 이상이 지나갑니다. 4배나 많은 거죠. 도로는 감당할 수 없고 사고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0년간 124명이 여기서 사망했습니다. 연평균 12.4명이에요. 201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은 36명이 더 죽었습니다. 연평균 12명으로 사망률이 조금도 줄지 않았죠. 2025년 7월 어느 수요일 오후 3시 25톤 세미트럭이 홍천군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이었고 운전사는 또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뻘레이크가 과열되고 있었던 거예요. 장거리 내리막에서 계속 뻘레이크를 밟으면 뻘레이크 패드가 뜨거워지고 결국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를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죠. 운전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뻘레이크를 더 세게 밟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속 60km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습니다. 커브가 다가왔고 그는 핸들을 꺾었지만 25톤의 관성을 이길 수 없었어요. 트럭은 도로를 벗어나 경사면으로 미끄러졌고 한 바퀴 반 회전하며 전복되었습니다. 적재함이 열리면서 철골 자재 수백 개가 도로에 쏟아졌어요. 길이 6m, 무게 50kg짜리 철골들이 세 차선 전체에 흩어졌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앞에 갑자기 철골 더미가 나타났고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 승용차는 철골을 밟고 지나가려 했지만 철골이 타이어를 찢고 차체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차는 통제력을 잃고 중앙 분리대에 부딪혔죠. 다른 차는 급제동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에 추돌당했습니다. 또 다른 차는 철골을 피하려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 오던 차와 충돌했어요. 10분 만에 도로는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잔해가 사방에 흩어지고 비명과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구급차조차 들어올 수 없었어요. 부상자들을 도로 위로 옮기고 한 명씩 들것에 실어 1km 떨어진 곳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거기서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교통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가드레일도 없고 철거를 치울 크레인이 올 공간도 없었죠. 도로는 12시간 동안 폐쇄되었고 수천 명의 운전자가 차 안에 갇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도로가 무섭다면 다음 고속도로는 더 무겁고 훨씬 빠른 것을 추가해 위험을 배가시킵니다. 40번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집중 구간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물류 대동맥이에요.
406km를 달리며 남북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엄청난 양의 화물차를 실어 나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량의 40%가 화물차예요. 특히 밤 시간대에는 50%를 넘을 때도 있습니다. 승용차보다 무게가 10배에서 20배 무거운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죠. 2025년 10월 어느 목요일 새벽 2시 경기도 오산 부근에서 경찰이 일상적인 추돌 사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밤에는 이런 신고가 자주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량을 견인하던 25톤 레커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SUV의 옆으로 받쳐 통제력을 잃었어요. 레커차는 도로를 가로질러 미끄러지다가 한국도로공사 유지보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유지보수 차량의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들었고 운전자가 그 안에 갇혔죠. 문제는 운전석 문이 너무 심하게 변형되어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창문도 깨졌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운전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가 대시보드에 끼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못 느껴요. 다리가 안 느껴진다고요? 라고 계속 소리쳤죠. 응급대원들이 서둘러 절단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유압 절단기로 차체를 조금씩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금속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을 갈랐습니다. 40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운전자를 꺼낼 수 있었어요.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 있었고 의사들은 나중에 한쪽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절단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뼈와 근육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리고 화물차 중심의 혼돈이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도로는 산, 보이지 않는 커브, 그리고 속도 제한을 존중하지 않는 동물들을 추가합니다. 여기까지가 50위부터 41위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치명적인 도로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하실 일 중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40개의 도로가 더 기다리고 있고 갈수록 더 치명적이 될 거예요. 41번 국도 44호선 미시령 구간입니다. 승합차는 애초부터 기회가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14명이 탄 15인승 승합차가 설악산에서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단체였고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신자들이었어요.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수십 년 운전 경력이 있었지만 이 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미시령은 커브가 급하고 경사가 가파른데 그는 그걸 몰랐죠. 내리막길 커브를 돌던 중 반대편에서 25톤 세미트럭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차선을 약간 넘어 있었어요. 커브에서 큰 차량은 안쪽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승합차 운전자는 트럭을 보고 놀라 급하게 빨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최악의 선택이었죠. 내리막 커브에서 급제동하면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승합차가 통제력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정면 충돌했어요. 승합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들었습니다. 1열과 2열 좌석이 거의 붙을 정도로요. 운전자는 직사했고 앞좌석 승객도 직사했습니다. 몇 초 후 세 번째 차량이 잔해를 들이받았습니다. 커브 뒤에서 오던 차라 앞에 사고를 전혀 볼 수 없었거든요. 추가로 한 명이 사망했어요. 총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1명이 부상당했고 그중 7명은 중상이었어요. 구조 헬기가 출동했지만 착륙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산중턱이라 평지가 없었거든요. 헬기는 한 명씩 호이스트로 들어 올려야 했어요. 한 명 구조하는데 10분씩 걸렸고 7명을 다 옮기는데 알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부상자들은 추위와 통증을 견뎌야 했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승객 중 일부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버스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은 충돌 시 차 안에서 튕겨다니며 다른 승객을 덮쳤고 이게 부상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뒤에서 날아온 다른 승객에게 목을 맞아 경추가 골절되었고 결국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이 사고는 국도 44호선에서 일어났습니다. 킬러 로드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100km 구간이 인제에서 속초까지 이어지는데 전국 평균보다 2.4배에서 7배 더 위험합니다. 통계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보라 최면적인 공허함 그리고 화물차가 부추기는 혼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더 위험해집니다. 계속해서 40위부터 1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도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하여 30분 분량을 만들어야 하지만
응답길이 제한으로 인해 여기서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전체를 원하시면 계속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안전 운전하세요. 이 도로들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으니까요.